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3대 어린이 실종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츠오카 시냐군 실종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마츠오카 시냐군의 그 사진이고요. 실종 당시 마츠오카 시냐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실종된 위치까지 다 나오고요. 1989년 3월 7일 일본 시코쿠 지방 도쿠시마현 사다미츠정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어린이 실종 사건으로 당시 4세였던 마츠오카 시냐군이 아버지의 시야에서 멀어진 20초 만에 실종되어 3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사건입니다. 일본 3대 미해결 어린이 실종 사건 중 하나입니다. 마츠오카 시냐군 아버지인 마츠오카 마사노부와 어머니 마츠오카 케이코 사이에서 1989년 3월 7일에 태어났으며 실종 당시 4세였습니다. 2025년 기준 생존 시 41살입니다. 왼손잡이였으며 위로는 누나,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20초 만에 사라진 아이. 이 사건의 발단은 시냐군 외할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시냐는 가족과 함께 이바라키현 우시쿠시에 살고 있었는데 시냐의 외할머니, 즉 시냐의 어머니 마츠오카 케이코의 친정어머니가 사망하자 온 가족이 도쿠시마현 코마츠시마시에 가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코마츠시마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사다미츠정에 있는 케이코의 친척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7일, 시냐의 아버지 마츠오카 마사노부는 아이들과 친척, 조카들을 데리고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했습니다. 아침밥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산책은 10여 분 정도로 끝났습니다. 마사노부의 진술에 따르면 친척집에서 현관까지 10m 정도 돌계단이 있었는데 이때 시냐가 분명 자신의 뒤를 따라서 현관 앞까지 왔다고 합니다. 시냐가 좀 더 산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마사노부는 빠른 걸음으로 집 안으로 가서 안고 있던 둘째 아들을 부인 케이코에게 넘겨주고 다시 현관 밖으로 나왔는데 현관 앞에 서 있어야 할 시냐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사노부가 둘째 아들을 부인에게 넘겨주고 현관으로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 정도였습니다. 마사노부는 시냐가 근처에 갔나 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시냐를 찾을 수 없자 온 가족이 나서서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도무지 아이를 찾을 수 없었고 친척의 연락으로 마을의 소방대원도 동참해서 수색했지만 시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전 10시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냐가 근처 산을 헤매다가 실종된 걸로 여겨서 관할 경찰서 인력의 절반을 비롯해 현경기동대, 마을 소방대원, 자원한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나서서 산을 수색했지만 그럼에도 시냐를 찾지 못하자 다음 날에는 수색 인원을 배로 늘려 200여 명이 동원되었고 3개월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시냐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인 케이코의 친척집은 길목의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었던 데다 마사노부의 시야에서 시냐가 사라진 시간이 불과 1분도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간이어서 그 사이에 누군가 시냐를 납치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서 일하던 마을 주민들은 외부에서 온 차 같은 건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냐의 가족이 이곳에 온 것은 사건 발생 전날로 마을 사람들은 시냐의 가족이 온 것을 시냐가 실종된 당일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뺑소니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경찰의 수색 결과 교통사고의 흔적을 일절 찾지 못했습니다. 의문의 전화. 시냐의 가족들은 도쿠시마현의 친척집에 남아서 시냐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도무지 시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열흘째가 되는 3월 17일에 이바라키 현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인 3월 16일, 도쿠시마의 친척 집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시냐와 시냐의 누나가 다니던 유치원인 이바라키현 세이케이 유치원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세이케이 유치원 단림반에서 시냐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위문금을 모았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오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케이코는 내일 돌아갈 예정이라고 대답했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시냐의 가족이 이바라키현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도록 위문금을 전달하겠다는 소식이 없자 시냐의 가족이 먼저 세이케이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치원 측으로부터 위문금을 모은 사실이 없으며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원생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케이코에게 전화를 건네준 마사노부는 전화를 건 사람이 어미가 올라가는 도쿠시마 사투리를 썼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전화가 미스테리한 것은 만약 이바라키현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건 것이었다면 어떻게 시냐의 친척집의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었으며 반대로 도쿠시마현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건 것이었다면 어떻게 시냐가 다니던 유치원의 이름을 알았겠는가라는 의문점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화를 건 상대가 유치원명을 먼저 언급한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 위문금을 모았는데요 라는 말에 시냐의 어머니가 세이케이 유치원인가요? 단림반인가요? 라고 먼저 대답해버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혹은 상대가 범인이었다면 시냐에게 직접 물어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전화를 걸었던 도쿠시마 억양의 여자가 시냐를 납치한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전화를 건 핵심 목적은 시냐의 가족이 언제 이바라키현으로 돌아가느냐를 알아내기 위함입니다. 시냐 가족의 귀가 날짜를 알아내기 위해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가상인물의 어머니라고 사칭하며 있지도 않은 위문금을 미끼로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아야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은 범인밖에 없습니다. 만약 범인이 아니라면 굳이 있지도 않은 위문금 지급을 미끼로 시냐 가족의 귀가 날짜를 알아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범인이 이바라키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이바라키의 시냐 집 주변에서 납치하는 게 편리하지 굳이 멀리 떨어진 시코쿠의 도쿠시마까지 가서 아이를 납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전화를 건 사람은 분명 시냐네 가족의 신상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전화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가족들의 신상이라는 것도 납치 후 시냐한테 캐물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도의 정보들이라 이전부터 시냐 가족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몇 년 후에 미제 사건 관련 제보를 받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냐 실종 사건을 다룬 바 있는데 이때 방송국으로 어떤 남성으로부터 또 다른 의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시냐의 행방을 잘 알고 있으며 익명이 보장된다면 제보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방송 진행자가 그만 해당 남성의 이름을 발설하는 실수를 벌였고 이에 남성은 전화를 끊어버린 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냐에 대한 목격담. 사건 이후 시냐의 가족들은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시냐를 찾았지만 끝내 시냐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TV 출연으로 일본 각지에서 시냐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지만 신빙성 있는 목격담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신빙성 있는 목격담은 2000년에 어머니 케이코의 친구의 지인이 전한 목격담으로 시냐가 사라진 다음 달에 도쿠시마현의 히와사초 해안에서 시냐와 비슷한 남자아이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30대 후반의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부모로 보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다. 부모라면 아이에게 뭔가 말을 걸거나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남자아이의 얼굴도 시냐와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는 도쿠시마현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시냐의 실종 사건도 알았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다가가자 남자가 아이를 숨기려는 듯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근처에 세워둔 흰색 자동차를 타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남자가 북한 공작원이고 신야가 납북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실상은 알 수 없습니다. 1980년대는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해가는 납북 일본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미제 실종 사건이 일어나면 납북 가능성을 한 번씩 짚어보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납북 일본인들은 적어도 청소년, 주로 성인이었고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주된 이유는 공작원을 외모가 비슷한 일본인으로 위장시켜서 세계 각국에 침투시키기 전에 그들에게 원어민의 자연스러운 일본어나 일본 문화를 가르쳐주는 교관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라고 김정일이 직접 밝혔으므로 북한 공작원이 사건 당일 고작 4살밖에 안 돼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굳이 납치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습니다. 그 밖의 정보. 1989년은 일본 사회가 어수선한 해였습니다. 1988년부터 이어진 도쿄 사이타마 연쇄 유아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하였고 1월에 쇼와 덴노가 사망했으며 3월에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 발각되었고 같은 달에 신야군이 실종되었습니다. 2018년 1월 31일 방송된 실종자 특집 프로그램 TBS 테레비 공개 대수색 18 봄 오늘 밤 당신이 해결한다 기억상실 행방불명 스페셜에 출연한 신원불명의 남자가 실종된 신야와 비슷하다고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25 와다 류토라고 소개했고 4년 전 쇼핑몰 화장실에서 기억을 잃고 쓰러졌고 4세 때부터 21살 때까지 모르는 아저씨에게 17년간 감금되었다가 도망친 후 현재 보호센터에서 거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28년 전 실종된 마츠오카 신야군과 너무 닮았다는 제보를 넣어 도쿠시마현 경찰이 신야의 부모를 통해 DNA 검사를 진행하였지만 2월 6일 마츠오카 신야의 아버지 마츠오카 마사노부가 페이스북 게시물로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DNA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TV 공개 수사에 신원불명의 남성 와다 씨와 저희 부부의 DNA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 도쿠시마 현경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부모 자식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퀘스천 마크가 하나 해결되었습니다. TV 공개 수사도 이걸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네요. 계속해서 와다 씨의 신원이 판명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품에 안는 그날까지 긍정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S. 결과를 듣고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직감으로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의 모습은 몇 년이 지나더라도 남아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인을 와다 류토라고 소개한 인물은 미에현 출신으로 편의점 체인인 로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키타자와 히사시이며 신야군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증언이 퍼지던 가운데 남자의 친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서로 연락해와 따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 신야가 검 독수리 같은 대형 맹금류에 끌려갔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종된 장소가 인적이 드문 시골의 산골짜기라서 인간 성인이 주위를 돌린 틈을 타 인간 어린아이를 낚아채 갔다는 설입니다. 특히 신야가 실종되기 직전에 아버지와 친척 아이들과 함께 아침 산책을 했다는 점에서 한적했던 마을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불행히도 대형 맹금류의 눈에 띈 게 아닐까 하는 추측입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에 도래하는 검 독수리의 아종은 몸집이 제일 작은 편이어서 인간의 아이를 낚아챈 후 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지는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설로는 의문의 전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야의 어머니인 마츠오카 케이코는 아들과의 재회를 이루지 못하고 2020년 10월 사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카모마의 유키양 실종 사건입니다. 1991년 3월 15일 일본 미에현에서 일어난 어린이 실종 사건이며 일본 3대 미해결 어린이 실종 사건 중 하나입니다. 카모마의 유키는 미에현 요카이치시 토미다구에서
부모 및 두 언니와 함께 살던 8살 소녀였습니다. 1982년 5월 9일생으로 생존해 있다면 현재 43살입니다. 유키의 아버지인 카모마의 요시유키는 판금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아침에 집에 와서 잤다가 저녁 6시에 다시 출근하는 생활을 했고, 어머니 이치코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3월 15일 오후 2시경 평소처럼 유키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퇴근한 아버지 요시유키는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유키가 소리를 내지 않았기에 요시유키는 막내딸이 돌아온 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 어머니 이치코가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유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30분쯤 초등학교 6학년이던 유키의 작은 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유키는 집에 없었고 테이블에는 온기가 가시지 않은 코코아가 담긴 컵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경 아버지 요시유키가 잠에서 깼습니다. 유키가 집에 없었지만 가족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키는 평소에도 집에 왔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날도 그러려니 했지만 저녁이 되어 어머니 이치코와 유키의 큰언니가 귀가했을 때도 유키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그때서야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오후 8시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친척들과 학교의 교사에게도 전화해서 유키를 찾았지만 유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키는 어디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날 유키의 행적이 평소와는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소 유키는 집에 왔다가 다시 친구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유키의 친구들을 조사하니 그날따라 유키는 친구들이 놀자고 한 것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평소 유키가 학교에 가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항상 입고 다니던 핑크색 점퍼와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타고 다니던 자전거도 집에 그대로 있었으며 유키의 작은 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테이블에 남겨져 있던 코코아가 담긴 컵의 온기가 가시지 않았고 코코아는 얼마 마시지도 않은 듯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는 점에서 유키는 코코아를 타 마시려다 누군가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유키의 실종이 알려진 뒤 여러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학교 안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학교 근처의 하천가에서 놀고 있었다. 학교 근처의 전철역 토미다역에서 봤다는 등의 목격담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 많은 제보는 토미다역 근처에서 봤다는 것이었으며 사건의 실체로 추정되는 또 다른 제보는 유키가 집에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하얀색 승용차의 운전자와 이야기하는 걸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키의 가족들은 유키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키의 행방을 알 만한 제보가 들어오길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몸값을 노린 유괴 사건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경찰은 녹음 장치와 역탐지 장치를 집 전화에 설치했지만 협박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고 대신 기분 나쁘게 아무 말도 않고 끊어버리는 전화만 걸려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온 괴이한 편지. 유키가 실종된 지 3년이 지난 1994년 가족들 앞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괴한 내용의 괴편지가 발송되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카모마의 히데유키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마도 카모마의 요시유키로 써야 하는 걸 잘못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름 실수는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심각한 것은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괴편지의 원문은 일본어 원어로도 이해가 어려운 문서이지만 한국어로 그나마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은 난해한 원문을 풀이하기 쉽게 번역한 것입니다. 미유키 씨에 대해 미유키 불쌍해 불쌍해 엄마도 불쌍해 아버지도 불쌍해 이런 일을 한 것은 토미타의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토미타에서 태어나 학교를 나와 추나의 거체 반대의 파라포우에 근무했습니다. 어느새 가정을 가졌고 몇 년 지나서 뒷문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겨차소 근처에서 상놈들을 다루고 있어. 다음으로 스즈카케에서 캐를 빼서 짐의 저편에 아리따운 여자들이 가득한 방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유키치를 쥐어주었다.
잡은 것은 아사얀이라고 생각한다. 낮부터 텔로에 들어가 가랑이를 크게 벌려 집의 뒷문을 잊어버리고 둘은 서로 엉겨붙었다. 이제 여자는 사람을 넘어서 한 머리에 암컷이 되어 있었다. 감격에 그저 아사얀 말대로 움직였다. 그 일이 큰 사건인 줄은 모르고 또 캄차카의 백설의 차가움도 모른 채 결과적으로 미유키를 얼음지옥으로 떨어뜨렸던 것이다. 벌써 봄 세 번째 맞는 것이 된다. 경계에 약국이 있던 곳은 아닐까 하고 생각된다. 나비 한 마리가 타타르 해협을 건너갔다. 이런 평화휘구와는 다르다. 미유키의 어머니가 연약한 날개를 파닥파닥 팔랑팔랑 하면서 우리 아이를 찾으며 드넓은 타타르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이다.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가끔은 역 근처 간판들을 멍하니 응시한 적도 있다. 일말의 양심은 있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것을 잊고 싶기에 사타구니를 벌려줄 수컷을 계속 찾는 매일. 마타왈에는 누군가, 그것은 토미타에서 태어난 것은 틀림없다. 확증을 잡을 때까지 수사기관에 말하지 말아라. 천천히 멀리서 지켜볼 것.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갈갈이 찢어버리기라도 해주고 싶은 여자. 미유키가 불쌍해. 가랑이를 갈라버릴 때는 목숨을 걸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때가 여자의 제일 고귀한 시간이다. 이 외설적이고 괴이한 편지의 내용을 두고 일본 웹에서는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대다수가 지적한 공통점은 일부러 밑에 뭔가 울퉁불퉁한 것을 깔아서 서툰 글씨체로 썼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쓴 것 같은 글씨. 한자와 가타카나가 메인으로 히라가나는 가끔 사용. 연필로 쓴 뒤 다시 볼펜으로 덧씌웠다. 의미는 불명이지만 전부는 아니더라도 40% 정도는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 문장이 매우 정확한 데다 정신 나간 사람이 쓴 문장은 아닐 것이라고 한다. 즉, 고유명사는 일부러 오기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간단한 말로 쓰고 있지만 두 번째 장에서만 평화희구라는 약간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있다. 평화희구는 일반적인 대화에서 그리 쓰이지 않는 말로 제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정당이나 종교단체 혹은 실제 전쟁 체험자가 사용할 것 같은 말이다. 대표적으로 이 문구가 사용되는 곳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2차 대전 패전 이후 공표된 일본국 헌법 구조. 맞춤법이 매우 정확하지만 말하다를 반드시 말하다로 적고 있다. 이 표기는 패전 이전의 맞춤법에 의한 표기이다. 이 채널에서는 문장의 뉘앙스나 분위기로 보아 이 글을 쓴 사람은 노인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젊은이들이 거의 쓰지 않는 단어와 문장인데다 안자이 휴의 시를 인용하는 등 옛사람의 냄새가 나기 때문인 듯하다. 이 편지가 특히 이상한 점은 특정한 숫자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아이의 이름인 유키를 미유키로 쓴다던가 내 다리, 팔 한 지옥, 갈갈이 찢기, 삼희째 등의 말을 반복하며 3, 4, 8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타타르 해협, 캄차카 등 러시아와 관련된 지명을 반복해서 인용한다. 그런데 타타르 해협과 캄차카는 일본에서 가까운 러시아 극동지방에 존재하는 지역들이다. 만약 이 괴편지의 내용이 정말로 유괴범의 정체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매춘부 출신의 여자가 야쿠자에게 지시를 받아 유키를 요괴해서 야쿠자에게 넘겼는데 유키는 매춘부로 러시아에 팔려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 사회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는데 일본의 치안계가 상당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거니와 야쿠자에 의한 국제 인신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AV 업계에도 손을 대고 있긴 하지만 엄청난 처벌을 불러올 아동 포르노는 전혀 취급하지도 않는 야쿠자가 그보다 더 무서운 처벌을 부를 국제 인신매매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채널 유저는 이 괴문서는 1989년에 소녀들을 납치 살해했던 미야자키 츠토무가 아사히 신문에 보낸 문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괴문서는 실종 아동의 아버지 앞으로 보내졌고 미야자키 츠토무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사히 신문 앞으로 문서를 보냈다. 괴문서의 어조는 나이든 여성이 범행을 자백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미야자키 츠토무도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묘사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괴문서는 실종 아동의 이름인 유키를 미유키로 잘못 썼고 유키의 아버지 이름도 잘못 적었다. 그런데 미야자키 츠토무도 피해자의 이름을 잘못 적었다. 둘 다 글씨체가 바르지 않고 비뚤한 글씨체로 적혔다. 이 괴문서는 밑에 뭔가 울퉁불퉁한 것을 깔아서 의도적으로 삐뚤게 써지게 했다면 미야자키 츠토무는 왼손으로 써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 미야자키 츠토무는 발신인의 이름을 여성으로 적었는데 이 이름은 본인 이름의 에너그램임이 드러났다. 이 괴문서도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구성된 해괴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에너그램이나 암호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괴문서는 미야자키 츠토무의 문서를 참조한 사건의 실체와는 무관한 장난이거나 음해로 추정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난이더라도 대단히 기분 나쁜 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 또 다른 편지가 오기도 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온 이 편지의 발신인은 자신을 다우징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유키 양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유키 양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온 지 3일 뒤 같은 사람에게서 온 또 다른 편지에는 유키 양의 영혼을 방해하는 다른 영혼이 있다. 그래서 수사를 도울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괴이한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에게서 걸려온 전화? 2003년 10월 가족들에게 괴이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젊은 남자로 추정되는 목소리로 자신의 체격과 머리 모양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말한 것 중 머리 모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머리 모양에 대해 펀치 파마를 했다고 말했는데 놀랍게도 이 펀치 파마의 남자는 사건 당시 경찰에게 접수된 목격담 속 하얀색 승용차 운전자의 머리 모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경찰은 이 하얀색 승용차 운전자의 인상착의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수사 관계자나 그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전화 너머의 남자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연일 가능성도 절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후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이마의 실종 사건입니다. 1991년 7월 25일 일본 후쿠시마현 후네이키마치에서 일어난 어린이 실종 사건입니다. 일본 3대 미해결 어린이 실종 사건 중 하나이며 후술하겠지만 새 실종 사건 중 유일하게 유력 용의자가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한밤중에 사라진 아이. 1991년 7월 25일 후쿠시마현 후네이키마치에 살던 건축업자 이시이 케니치의 집에는 케니치의 아버지 나오유키와 어머니 하루코, 케니치의 조카 에이양, 에이양의 남자친구인 타마카와 카즈야, 케니치의 부인 요시코, 케니치의 큰아들 켄토, 작은아들 레오, 딸 이시마이와 요시코 친구의 딸 2명이 있었습니다. 점심쯤 지나서 A양은 코리야마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요시코 친구의 딸 2명과 마이는 카즈야의 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9시 20분 케니치의 부모는 노래방으로 갔고 이후 마이와 다른 2 소녀는 마이의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밤 10시 30분경 요시코는 마이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이후 2층 화장실에서 요시코는 문이 철컹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창문으로 내다보니 카즈야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요시코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1층으로 내려와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요시코는 다시 문이 닫히는 소리와 누군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요시코는 목욕을 마치고 남편과 아들들이 있던 방으로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2시 케니치의 부모가 노래방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케니치의 부모가 집으로 돌아와 있을 때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고 열려 있었습니다. 케니치의 부모는 카즈야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고 있는 케니치를 깨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잠이 덜 깬 케니치는 내일 이야기하자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오전 4시 20분경 아버지 케니치가 일어나 집안에 있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때 2층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오전 5시 20분 마이와 같이 잤던 두 아이가 깨어나 보니 마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케니치와 요시코에게 이를 알리고 나서야 마이가 사라진 것을 온 가족들이 알게 되었고 오전 6시에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마이는 어디로?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이 집안을 살펴본 결과 가족이 아닌 사람의 지문이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침입한 범인이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거나 집안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마이는 겁이 많아 혼자서 화장실을 가는 것도 무서워하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가 밤중에 혼자서 집을 나간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 누군가가 잠든 마이를 데리고 나갔다는 것으로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경찰견을 동원해 집안을 수색한 결과 경찰견은 현관문 앞에서 멈춰섰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 마이를 납치해서 현관 앞에 세워둔 차에 태우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 밤 11시쯤 집 근처에 흰색 차가 있었고 이 차는 마치 고장난 듯 본닛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흰색 차는 다음날 사라졌으며 경찰이 근방의 차주들을 모두 확인했으나 끝내 흰색 차의 차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이와 함께 잤던 두 아이 중 한 명은 밤중에 마이가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이 진술은 비몽사몽일 때의 기억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신빙성이 낮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카즈야.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마이의 어머니 요시코, 아버지 케니치, A양의 남자친구 카즈야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사건 당시 깨어있던 인물은 그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요시코는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카즈야가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밤에 집을 나갔던 카즈야는 가족들이 마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뒤 1시간 정도 지난 오전 6시 30분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카즈야는 밤에 외출한 것은 코리야마시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후네이키 역으로 갔을 때는 전철에 막차가 출발한 뒤라 택시를 타고 코리야마시까지 갔다. 그러나 친구를 만나지 못해 전철 첫 차로 집에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기 위해 거의 밤을 새웠다는 카즈야의 비상식적인 행적에 경찰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카즈야는 2주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가 없고 알리바이가 성립해서 결국 풀려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카즈야를 코리야마시까지 태워다 줬다는 택시 운전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성립됐습니다. 요시카와 카즈야가 공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이 채널을 비롯한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는 마이의 어머니인 요시코가 카즈야와 공모해서 마이를 납치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시 요시코의 행적은 매우 수상합니다. 도대체 경찰 측에서 왜 요시코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는지 이해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마이가 없어졌던 당시 요시코는 카즈야가 외출하는 것을 목격한 후 1층의 욕실에서 목욕했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목욕을 끝낸 후 남편과 아들들이 있던 방에 가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마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노래방에 있었고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카즈야마저도 일단 집 밖에 있었으며 남편 케니치는 아들들과 2층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집안에서 깨어있던 어른이라고는 요시코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일단 문을 잠그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마이의 조부모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문은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2층으로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라면 분명히 문을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가서 확인해 봤어야 했습니다. 2층에 수상한 사람이 침입했을 수도 있는데도 요시코는 이상하게도 집 문을 걸어 잠그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날은 마이와 두 친구가 한 방에서 자고 있었지만 요시코는 그 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외부인이 침입해 마이를 납치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만일 외부인이 침입해서 아이를 납치하려 했다면 1, 2층을 전부 뒤진 다음에 데려갔을 텐데,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치 마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 단번에 2층으로 침입해 정확하게 마이를 데려갔습니다. 게다가 마이는 평소 부모님이 자던 방에서 같이 잤지만 실종 당일만 친구들과 함께 게스트룸에서 잔 것입니다. 이로 보아 범인이 외부인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범인은 집안 사람들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웹사이트에서는 요시코가 이 사건에 어떻게든 연루되어 있으며 카즈야와 범행에 동참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카즈야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역시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요시코는 일본 네티즌들의 추측대로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연루되었다면 그녀는 사건의 비밀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것인지, 여전히 요시코의 그날 행적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알리바이 성립으로 결국 카즈야가 풀려났지만 케니치는 카즈야를 범인으로 의심했는데, 왜냐하면 카즈야는 별로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케니치의 조카 A양의 남자친구였던 카즈야는 본래 폭주적이었고, A양은 방황하던 시절에 폭주족 무리에서 케니치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케니치는 자신의 건설 회사에 카즈야를 취직시켜 주었지만 두 사람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즈야가 A양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케니치가 일부러 일을 시켜서 못 가게 막았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케니치는 본드를 흡입하던 카즈야를 몇 번이고 꾸짖은 일도 있었습니다. 마이가 사라진 뒤 2개월 후, 케니치와 요시코는 마이와 함께 잤던 두 아이들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을 들었는데, 아이들에 따르면 같이 게임하던 카즈야가 마이에게 밤 12시에 같이 놀러 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경찰에 제보했지만 경찰은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끌어낸 이야기라며 무시해버렸습니다. 이후 케니치는 회사를 정리하고 카즈야를 미행했지만 끝내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마이의 부모는 적극적으로 TV에 출연하는 등 마이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구체적인 제보나 증언은 찾을 수 없었고 장난 전화만 걸려왔다고 합니다. 마이가 언젠가는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사도 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집에 살고 있었으나 결국 2015년에 이제 더 이상 마이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이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